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현영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기를 지금 시험 이제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험을 준비하시게 됐어요. 이 시험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적어도 한 7, 8개월 이상.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네, 적어도 한 7, 8개월 이상, 길게는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일이라서 이 장기적으로 공부하려면 이 버텨야 되거든. 인내해야 되는데 이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해서 이 버티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잖아요. 하여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인내하는 힘은 좀 나이를 먹으면 좀 길러지거든요. 근데 이 젊어서는 막 혈기가 왕성해서 뭐 어떤 유혹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막 참지 못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동물의 기본적인 유전자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힘든데 그 힘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힘든 세상을 잔인한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뭐 한번 해보고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들여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들여놓은 시간 때문에 여러분 저도 뭐 시험 붙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떨어지면 와 진짜 막 그 상실감이 물론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 떨어진다고 해서 뭐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하여튼 진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이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들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인 시간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하여튼 시작하면 딱 내가 목표로 했을 그때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이게 스무스하게 인생이 넘어가지. 안 그러면 이 진짜 막 이 뼈 아픈 가슴 시린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하실 때 좀 각오를 조금 더 하셔서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각오를 좀 더 하셔서 이렇게 좀 더 몰입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공부가 IQ로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신 자세로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이 나를 밀어줘야 동기부여가 나를 밀어줘야 공부를 하는 것이지 IQ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두 달 뒤가 아니에요. 뭐 7, 8개월 뒤, 1년 뒤, 2년 뒤 그때는 들여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냥 무용지물화 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 망가지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망가지진 않아요. 망가지기 직전까지 가기 때문에 좀 더 각오를 좀 새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강의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강의계획서 받아보셨죠?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딱 4주입니다. 20회 매일 오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강의 일정에 하나 좀 넣어놨어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강의를 들으면 이 보강하는 선생님 제일 싫어. 저는 하여튼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은 뭐 자기가 엄청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막 보강 막 2번 하고 3번 하고 아니 나도 내 스케줄이 있는데 아니 강사만 스케줄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험생분들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 스케줄이 있는데 자기가 뭐 스케줄 안에 끝내줘야지. 나 다른 공부 또 할 거 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강하는 거 제일 싫어했는데 막상 제가 강사를 하고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끊습니다. 그 시간 안에 기간 안에 가급적 끊습니다만 혹시라도 못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맨 마지막 날 오후에 점심 식사 1시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오후에 그냥 이어서 그냥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뭐 다음날 또 나오고 할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그날까지 다 못 끝내면 맨 마지막 날 오후에 이어서 한다. 그거 좀 가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정오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정오표가 막 많아서 죄송한데 그런데 이게 경찰학의 숙명이에요. 경찰학이 뭐 각종 법령 그 법령 안에는 각종 행정법령 뭐 형사법령 뭐 각종 법령에다가 이 행정 규칙들까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령 규칙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그다음에 경찰학이 취급하고 있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아니 올해 저 경간부 시험 출제된 것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A라는 방향으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A라는 방향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A라는 서술을 출제하고 B라는 서술이면 다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B 틀린 지문, B 틀린 지문, B 틀린 지문. 이번에 B라고 해놓고 맞는 지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이 또 좀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오표 반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학은 어떤 강사를 선택하셨으면 그 강사의 카페를 좀 가입하셔서 주기적으로 좀 이 정오표를 반영하셔야 됩니다. 경찰학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개정될 것이 줄줄이 줄 서 있어요. 지금 뭐 저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준칙도 개정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수사 준칙 그렇게 개정한다 그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개정된다면 올해 안에 뭐 11월이나 12월 안에 또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주기적으로 반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카페는 요즘 젊은 분들이 다음을 엄청 싫어하대요. 다음 하면 막 틀딱 노딱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 총경에 경찰학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혹시라도 제 책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뭐 선택하셨으니까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좀 들어오셔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오셔가지고 정오표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오표 반영하실 때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사세요. 그래서 짧게 한 것들은 거기다 적어주시고, 길게 적힌 거 있지 않습니까? 길게 적힌 것은 오려가지고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잘 붙일 필요도 없어. 그냥 가운데 하나만 딱 붙이면 돼요. 붙이고 밑으로 삐져 나오는 것은 반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쪽을 딱 이렇게 붙여버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저 매일 진도별 OX를, 그러니까 내일부터 전날 배운 거를 진도별 OX를 나눠드리고, 그걸 다 풀어보면 또 시간이 잡아먹어가지고 마지막에 또 보강한다고 막 지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 OX 문제 중에서 일부만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날 배운 것에 OX 문제를 다음날 나눠드리고 일부만 제가 풀어드리고, 예컨대 한 20문제 나눠드리면 한 7, 8개 정도 풀어보고 그렇게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이어서 이 문제, 즉 이 지문을 어떻게 틀리고 맞게 만드는지 그걸 경험해 보시는 것이 빨리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력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도 일단 접근하는 거죠. 일단 보면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갑니다. 이게 어떤 막 단계를 거쳐서 뭐 기본기 때리고 또 뭐 중간 단계 때리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막 몰아쳐서 하는 겁니다. 몰아쳐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어느새 어느 경지에 다다르고, 그 어느 경지에 다다랐을 때 잘 모르는 세부적인 것들을 깨부숴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깨부수려고 그래? 못 깨부숴요. 시간이 지체돼. 여러분, 공부라는 것이요, 고득점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막 너무 자세히 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간이 지체돼요.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 걸리고 막 그렇게 되면, 아니 시험 1년 뒤에, 지금 몇 달입니까? 한 7, 8개월 뒤에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7, 8개월 뒤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30분에 한 페이지씩 보고 있어. 한 권 보는데 막 2달 걸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공부라는 거 처음에 막 잘 모르더라도 막 넘겨서 읽는 거예요. 눈에만 바른다는 생각으로 막 넘겨서 읽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읽어. 하여튼 반복을 하다 보면 낱말 같은 것들이 나한테 익숙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들어와. 그러면서 모르는 거 수업도 듣고 또 모르는 거 막 모았다가 강사 카페에다가 쫙 질문을 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막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막 읽다 보면 모르는 낱말 같은 거 이 뇌리에 들어와. 또 어떤 막 문장 같은 것들이 뇌리에 들어와. 전체적으로 막 흐름 같은 것들이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막 어느 경지에 다다릅니다. 어느 경지가 되면 막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특정 부분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 모르는 것들을 이제 깨부숴야죠.
깨부숴야 시험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깨부수는 것을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유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처음에는 마구 읽어야 돼요. 그 마구 읽으려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목표량을 세워놓고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오늘 한번 책을 읽어보면 하루에 오전 수업 듣고 오후 저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으면 한 6, 70페이지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한 90페이지, 100페이지 목표로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량을 다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얼추 갑니다. 왜냐? 끝나기 직전 하루 공부할 때 다 이 집중력이 낮다가 집중력이 처음 공부할 때는 집중력이 막 있죠. 처음 공부할 때 이 오후 2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면 오후 2시에는 집중력이 있어. 그러다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하루 공부가 끝나갈 때쯤 되면 막 집중력이 또 다시 확 올라와. 이때 뭐에 중점을 둬야 돼? 많이 읽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6, 70페이지밖에 못 읽는데 90페이지, 100페이지 읽어야 된다니까요. 빨리 읽어야 반복을 할 거지 않습니까? 반복을 해야 된다니까. 반복을 하는 것이 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이 빨리 읽는 거, 많이 읽는 거 이것에 좀 중점을 두시면서 모르는 것들은 쫙 모았다가 질문 딱 던져가지고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막 모르는 부분에서 막 모른다고 막 엄청 거기서 지체하고 있다가는 끝나는 거야. 그냥 말짱황이에요. 그래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이 수업에 들어오실 때 제가 진도표를 나눠 드렸는데 예습을 좀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경찰학이 다양한 학문들의 짬뽕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형사법도 들어가 있고 행정법, 행정학, 그다음에 우리 경찰 본연의 실무, 법령 이런 것들이 막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딱 수업을 들으시면 막 튕겨 나가요. 뭔 말인지 모르고 막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튕겨 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읽고 들어오셔야 그래도 막 튕겨 나가. 그러나 튕겨 나가는 것이 아주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야. 그러나 한 번쯤 읽어보고 들어와야 튕겨 나가는 것이 적어서 효과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시고 그 범위만큼 한 번은 읽어보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복습은 꼭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꼭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습 복습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막 모르는 이상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예습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막 많이 반복하라고 하는 것도 그 말이거든요. 익숙해져야 내 뇌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효과가 있으려면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그날 강의가 끝나면 반복을 좀 해주십시오. 이 반복을 해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독으로 한 번 반복하는 것보다 막 대충 속독으로 2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특정 모르는 것을 깨부수는 것은 어느 일정 정도 다다른 다음에 깨부술 수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막 모든 궁금증 하나 없이만 해결하려고 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습할 때도 제 생각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2번 정도는 복습을 하겠어요. 2번 정도 복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 나간 진도를 2번 읽어보고 또 다른 계획 공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2번 반복하실 때 막 정독하려고 하면 2번 반복이 안 돼. 빨리 읽는 거예요. 빨리 막 읽어가지고 2번 그래서 내 머릿속에다가 기스를 그어주는 거죠. 기스를 2번 긋고 넘어가는 것이죠. 기스 2번 긋고 내일 배울 것도 한 번 기스 긋고 이렇게 하고 다른 공부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강의가 이거밖에 없다고 하시면 오후나 저녁 2타임이 남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 저녁이면 이제 3타임의 공부할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 3타임 중에서 한 타임을 경찰학에 3타임 중에서 오전을 경찰학 수업 들으니까 나머지 2타임 중에서 한 타임을 경찰학에 할당하시고 나머지 한 타임은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후나 저녁 중에서 한 타임을 빼서 경찰학 예습하고 복습하고 OX 나온 것도 또 한 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넘어가고 나머지 한 타임은 다른 과목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이 로테이션을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초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경찰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 경찰학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쉬운 때도 있죠. 어려울 때는 어디 막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나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 시험 공부 범위를 막 넓히잖아요. 그럼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를 공부 범위를 아무리 넓혀도 그러니까 올해 저 경관 시험 또는 작년 순경 2차 시험 그다음에 올해 경관 시험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이것은 누구의 책에도 없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부 범위를 넓혀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교재를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맞춰야 할 것은 반드시 맞추고 모르는 것들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는 문제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 그 허점은 내가 공부 안 한 거니까 공부적으로 허점은 못 찾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내 어떤 상식, 센스, 어떤 감각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허점을 찾아서 푸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허점을 찾아서 풀면 맞출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 교수들이 시험 출제를 할 때 저 구석에서 출제하면 좀 힌트를 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냥 얼토당토하는 그 힌트 같은 것들을 좀 주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냥 느낌이 나는 대로 찍으면 풀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아는 문제를 다 맞췄을 때 시험장에서 컨디션이 엄청 올라갑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를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문제가 몰라. 근데 알아야 하는 문제, 내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것까지 헷갈리면 이제 시험장에서 멘붕이 돼버리는 거예요. 멘붕이 돼버리면 진짜 모르는 문제 어떻게 생각할 그런 것도 안 나버립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알아야 할 문제들이 내가 봐왔던 문제들이 있고 생판 못 봤던 문제들이 있어. 내가 봐왔던 문제들을 확신에 차서 탁탁탁 찍었어. 딱딱딱 풀었어. 그러면 모르는 문제 풀 때도 컨디션이 엄청 올라간다니까요. 그래도 엄청 올라간 컨디션으로 어떻게든 허점을 찾아서 풀어. 그럼 맞는다니까. 맞을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해결하셔야 되지 공부 분량을 엄청 늘려서 해결한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학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죠. 플러스해서 이론서를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 이론서는 기본서가 됐건 또는 뭐 요약서가 됐건 그래서 1대1 두 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두 권을 가지고 가되 이 문제집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고 대신 이제 문제집은 조금 정리를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완전히 중복된 문제 또는 완전히 중복된 지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지우지 마시고 조금 중후반 정도 진입했을 때부터는 문제집에서 중복된 지문, 중복된 문제를 조금 지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집을 이제 끝으로 갈수록 중복된 문제, 중복된 지문은 조금 지워가면서 조금 축소를 시키는 것이죠. 조금 축소를 시키면서 막판으로 가면 내가 막판에 봐야 할 문제들은 또 체크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축소된 그만 중복된 문제, 중복된 지문 지운 거 조금 축소된 문제집이 있죠. 거기에서 또 내가 막판에 봐야 할 중요한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는 또 체크를 조금씩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집이 두 개 파트로 되는 거죠. 조금 줄여진 문제집에다가 그다음에 중요한 거 어려운 거 체크해 놓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으로 보기도 하고 체크한 것만 보기도 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체크한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집은 끝까지 들고 가는 것이고 이론서는 처음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시다가 번갈아 가면서 보시다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객관식 시험은 문제로 봐야 막 이 눈에 들어오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이 딱 이론 정리해 놓은 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질서 잡는 데는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함께 보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이론서는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으로 갈 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체크를 좀 해놓는 것이죠. 뭐 밑줄을 쫙 그어놔도 괜찮고 그다음에 강사 교재에 대부분 이제 밑줄이나 두꺼운 표시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으로 갈수록 그 밑줄 쳐 있는 거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그거 위주로 보시든지 아니면 주제별로 내가 이 주제는 꼭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놓는 거예요. 그 체크 해놓는 거
중심으로 좀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서는 막판으로 가서 좀 줄여서 보는 것이고 문제집은 통으로 가져가시되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전체를 보기도 하시고 책한 것만 보기도 하시고 아주 막판에는 책한 것만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더 넓혀서 막 이 학원 저 학원 이 모의사 저 모의고사 완전히 막 이렇게 섭렵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집 하나랑 이론서를 선택하셔가지고 주로 이제 문제집을 위주로 가는 거지. 끝까지 정확하게는 이론서는 초중반에는 같이 막 가다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집으로 더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막판 가면 막판 한두 달 남겨놓으면 한 7, 80% 이렇게 완성도가 올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숙지 그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한 7, 80% 올라와요. 아니 막판에 뭘 해야 돼? 7, 80% 올라온 내가 보던 교재 그걸 씹어 먹어야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완성도를 7, 80% 올려놓은 것을 막판에 100%까지 끌어올려야 돼. 100%까지 아니더라도 뭐 95%, 100%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서 봐왔던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추는 겁니다. 봐왔던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추면 생판 모르는 문제도 맞출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 막판 시간에 7, 80% 완성된 이거를 95%, 100% 올려야 할 그 시간에 이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막 해보세요. 이 7, 80%에서 멈춰버린다니까? 완성도가 7, 80%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 막판에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내가 봐왔던 교재를 끝까지 계속 갈아 마시는 겁니다. 계속.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냥 갈아 마시는 것이 막판에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좀 가닥을 좀 잡아주시고 여러분 시험은 잔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 공부를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그 즈음에 계신 분들께 조금 이제 이게 사기를 떨어뜨릴지 모르겠어. 그러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시험은 잔인한 겁니다. 물론 시험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진 않아. 시험 떨어져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 잘 살지 뭐. 시험 떨어진다고 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 떨어지는 그 시점만큼은 단기적으로 인생에서 진짜 겪지 말아야 할 그 엄청난 이 추락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시험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진입할 때는 그냥 희망을 가지고 진입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얘기했을 때는 붙느냐 떨어지느냐 딱 그냥 양갈래로 붙는 사람은 그냥 헐헐 날아가는 것이고 떨어지는 사람은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서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수험의 골목에 들어왔어. 수험에 집중하셔야 돼요. 수험에. 왜냐? 잔인한 세상에 들어온 거거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인식하셔서 빡시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경찰과 경찰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서두에 경찰의 개념이 나옵니다. 경찰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맨 앞에 자,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 자, 경찰 개념은 시대성, 역사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그렇지. 아니 그냥 인류적인 개념이면 경찰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서로 막 견해가 다르니까 대륙법계 경찰 개념도 나오는 것이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도 나오는 것이고 뭐 실질적인 경찰, 형식적인 경찰, 이런 경찰 저런 경찰 막 나오는 것이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 대륙법계 경찰 개념하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배우는데 주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배우죠. 왜 그래?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출발한 것이 1894년 갑오개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갑오개혁을 할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자체가 우리 갑오개혁하기 직전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유럽에서 문물을 배워와가지고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하거든요. 일본에서 유럽의 문물을 배워와서 근대화가 시작하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우리도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근대화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오개혁 할 때 그때부터 그냥 우리는 대륙법계 영향을 그냥 엄청 받아버립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 광복하면서 미군정이 시작되죠. 미군정이 시작되니까 미국
영미법계가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륙법계를 바탕으로 해서 영미법계의 영향이 섞이는 것이 우리 경찰학에서도 그대로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것이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 거기 적혀 있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질, 통, 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 통, 강제. 이게 뭐냐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질, 통, 강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질, 통, 강제. 이 질, 통, 강제가 거의 그러니까 질, 통, 강제다. 이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질, 통, 강제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에요.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뭘 말하는 거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말합니다. 왜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성질상 경찰이기 때문에 지금 성질상으로 경찰이 뭐야? 대륙법계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질, 통, 강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안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 공공의 안녕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찰은 사회를 지키는 조직이죠. 직접적으로 사회를 지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까지 지키는 거죠. 군은 직접적으로는 국가를 지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까지 지키는 조직이고요. 우리 경찰은 사회를 지킴으로써 간접적으로는 국가까지 지키는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은 직접적으로는 사회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국가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 안보 경찰은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공공의 이 표현에서부터 빠지는 것이 안보 경찰, 옛날에 보안 경찰. 여러분 보안 경찰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 경찰과 협의의 행정 경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때 보안 경찰은 성질상 의미예요. 성질상 의미. 근데 우리 조직상 지금이 이제 안보과죠. 안보과. 근데 직전에 이제 보안과에서 안보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안보과가 됐건 보안과가 됐든 우리 조직상 보안과, 조직상 안보과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에요. 성질상 보안경찰,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2차 세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현상을 거치면서 그냥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 보안경찰, 타 행정작용에 부수한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나눌 때 보안경찰은 보안과 경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질상 보안경찰이에요. 별도의 이름입니다. 별도의 이름. 그런데 우리 직제 안에 있는 보안과, 안보과, 보안과, 안보과 그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가를 직접적으로 지키는 작용이기 때문에 사회를 지키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경찰, 안보과 경찰을 얘기합니다. 안보경찰, 안보과 경찰, 안보과, 보안과 옛날에 요 직전에 보안과였다가 지금 안보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안보 경찰은 직접적으로는 국가를 지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유지. 이 유지가 뭐죠? 유지라는 것이 지금 유지하고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혼란한 상태가 있어. 지금 막 진압하거나 방어함으로써 지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란한 상태를 지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장래 향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어지러진 질서를 유지할 수 없죠. 과거에 어지러진 질서는 어지러진 것뿐이야.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유지라는 것은 지금 어지럽혀 있는 것을 방어하고 진압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장래 향해서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것은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과거는 이미 어지럽혀지고 끝난 거야. 과거에 대해서는 그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언정 과거를 다시 뒤돌려서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지라는 개념 안에서 과거에 대한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 이 사법경찰, 수사경찰, 사법경찰, 수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이게 어디의 전통이야? 유럽의 전통입니다. 유럽은 옛날에 우리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삼권 분립의 나라 하면서 몽테스키에 나면서 프랑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하고 독일은 사법경찰, 행정경찰을 구분합니다. 프랑스가 가장 엄격하게 분리하고 독일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신고도 하지 않고 막 불법적으로 화염병 들고 죽창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서 막 침투해 간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찰이 출동해서 즉각적으로 막 진압하고 밀고 이렇게 하죠. 그것하고 차후에 그 불법 신고를 한 사람을 차후에 찾아가지고 형사 처벌하는 것하고 같나요? 다르다니까요. 지금 바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막고 진압하고 이거 하고 그렇게 불법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차후에 찾아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을 살인사건하고 대비해보면 더 극명하죠. 조금 전에 청와대를 향해서 밀고 가려는 사람들한테 즉각적으로 막고 진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뭐 6개월, 1년 막 수사해가지고 검거하는 것하고 다른 작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법경찰하고 행정경찰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이 경찰학이 누가 정립했어? 행정법학자들이 중심돼가지고 이 경찰학을 정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 개념 안에 사법은 빼고 나머지 행정경찰을 경찰로 잡아버린 겁니다. 이 실제 의미의 경찰을 행정경찰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여튼 유지라는 개념 안에서 이 수사경찰, 사법경찰은 빠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 작용입니다. 이 일반 통치권이 뭐예요? 그냥 우리 국가 공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 공권력이 일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 작용은 일반, 즉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통치권, 국가 공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작용하는 것이 우리 경찰입니다. 그래서 부분 사회를 규율하는, 부분적인 사회를 규율하는 것, 이것은 여기서 경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경찰은 일반 통치권, 이 일반적인 국가 공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컨대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법정경찰, 의원경찰, 국회경찰, 법정경찰, 의원경찰은 경찰은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 이것은 일반적인 통치권이 아니라 부분사회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에요. 강제작용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서비스 경찰. 서비스 경찰은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경찰. 그 다음에 정보경찰. 이 정보경찰이 사실은 서비스 경찰인 겁니다. 왜냐? 정보경찰 정보 수집하면서 뭐 강제로 수집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협력에 의해서 정보 수집하는 거지. 그렇죠? 강제로 정보 수집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거죠. 그래서 이 정보경찰은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 강제하는 작용인데 이 정보경찰은 강제하는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안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통 강제라고 했어요. 이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대륙법계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요. 이 개념이 어디에 나와? 언제 정립돼? 법치주의 경찰 시대 때 정립되거든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 시대 때. 그래서 이게 법치주의 경찰 개념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린 거 있어요. 이게 행정경찰하고 똑같아요. 행정경찰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 정립돼? 법치주의 시대 때 정립됩니다. 법치주의 국가 시대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정립됩니다. 그 법치주의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법치주의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경찰화 작용을 거치면서 보안경찰하고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거든요. 오케이? 이것이 보안경찰하고 그다음에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보안경찰하고 협의행정경찰이 실질적인 경찰, 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비경찰화 현상을 거치면서 보안경찰하고 협의행정경찰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안경찰이건 협의행정경찰이건 다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고 둘 다 실제적 의미의 경찰 개념입니다. 왜냐? 실제적 의미의 경찰,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자, 협의의 행정경찰하고 이걸 합해. 그러면 이게 협의니까 그러면 행정경찰이건 광의의 행정경찰이건 되는 거죠. 오케이? 협의의 행정경찰이야. 거기에 협의의 행정경찰이 아닌 다른 실제 의미 경찰, 보안경찰을 합해버리면 광의가 되는 거, 광의 또는 협의자를 빼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의미 경찰이 협의에다가 뭘 합해? 그러면 그냥 행정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의미 경찰이 행정경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그 말입니다.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이 누가 정립을 했어? 행정법학자들이 정립을 하면서 권력행정, 행정경찰, 권력행정을 경찰이라고 이름 붙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법대실행이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법대실행. 뭐냐면 법대실행이 똑같은 거죠. 자, 법치주의 경찰 개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곧 행정경찰이라니까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뭐 때문에 이걸 제가 써드린 거예요? 이 행정경찰 때문에 써드린 겁니다. 이 행정경찰, 권력행정이 곧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엄청 헷갈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우리 일반 행정작용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작용 나오는 것 중에서 형사처벌하는 거 빼고 권력행정이 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니까. 왜? 언밸런스 하죠. 우리 경찰학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언밸런스 하지만 대륙법계에서 행정법학자들이 경찰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대실행,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 경찰 똑같고 그 다음에 행정경찰, 권력행정이 곧 실질적 의미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지금 질통강제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저기 어렵진 않죠? 아니 원래 이 개념이 어려워. 원래 이 개념이 어렵다니까요. 원래 헷갈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질통강제를 경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 의미의 경찰. 자,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제 의미의 경찰, 행정경찰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거를 풀어서 쓰면 질통강제가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쓰면 어떻게 돼? 이것을 줄여서 쓰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합니다. 줄였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더 줄여서 쓰면 어떻게 되죠? 더 줄여서 쓰면 질서 유지가 돼버립니다. 질서 유지 또는 위험 방지. 그래서 이것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이 사회 공공의 안녕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방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 질통 강제 이것이 이 안에 그냥 다 숨어 있는 거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저걸 다 언급해 주기도 하고 이것만 언급해 주기도 하고 이것만 언급해 주더라도 다 그냥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한번 보시면 자, 의의 질통강제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눈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시고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질통강제가 법치주의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그 다음에 행정경찰 다 똑같은 개념이고요. 자, 이번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이 나옵니다. 이 역사적 변천이 자, 첫째 줄 끝에 자, 경찰권을 전제로 대륙법계는 경찰권이라는 것이 경찰 권력, 이 권력적 측면에서 왜냐? 질통 강제적 작용을 경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적 작용을 경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권 이 권력 작용, 경찰권을 전제로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 하에서 아래 점차 경찰권의 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했던 것에 반영했다. 이 말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인 변천은 경찰권, 강제적 경찰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경찰권 발동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경찰권 발동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축소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고중경법이죠. 고대, 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그 다음에 2차 세대전 이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의 발전이 고중경법이에요. 고중경법이. 그래서 딱 봐도 그냥 고대 중세 이렇게 가는 거죠. 고대 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2차 세대전 이후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각각의 경찰 개념이 뭐냐면 모교내 소보예요. 거기다가 암기문구는 적어놨습니다. 모교내 소보, 모교내 소보 이렇게 갑니다.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봐주시면 고대 경찰에서는 그냥 모든 국가 작용을 경찰로 봤습니다. 모든 국가 작용, 뭐 특별하게 이제 표현할 때는 모든 국가 작용, 뭐 일체의 정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헌법,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다 이 고대 국가 경찰 개념의 다 그 표현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작용, 모든 국가 작용을 경찰로 봤고요. 자, 중세 시대 때는 중세 시대에서도 모든이에요, 사실. 중세 시대에도 모든 국가 작용을 경찰로 봤는데 다만 중세가 끝날 무렵인 16세기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세도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작용이 경찰인데 중세가 끝나가는 16세기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것을 경찰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 제외한 거, 교회 행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 작용을 경찰로 봤고요. 자, 경찰국가 시대에서는 내무 행정으로 줄어듭니다. 내무 행정으로 줄어든 것이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 행정으로 줄어들어요. 오케이? 이 외제 군사가 외무, 재정, 군사, 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나머지 내무 행정을 경찰로 바라보는 것이 이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입니다. 대신 여기서 말하는 내무 행정은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되는 것은 법치주의 경찰 개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국가 시대에서는 외제 군사가 제외되지만 외제 군사가 제외된 그 내무 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왜냐? 외제 군사를 제외하니까 꼭 적극적 공공복리도 막 제외되면서 소극적 질서유지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외제 군사만 제외됐지 그 나머지 내무 행정에는 소극적 질서유지 플러스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 와야 이제 소극적 질서유지죠. 법치주의 와서 이제 소극적 질서유지로 한정됩니다. 자, 2차 세대전 이후에는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소극적 질서 유지가 갈라져서 이 갈라지는 것을 이제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에 막 업무가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다른 행정기관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차 세대전 지난 다음에 막 행정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경찰 개념으로 다루던 것들이 일반 행정기관으로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2차 세대전 이후에는 보안경찰하고 협의 행정경찰로 나눕니다. 그래서 보안경찰은 경찰 작용만으로 경찰. 그래서 주로는 우리 경찰기관에 그대로 남아있는 권력 행정들, 경찰기관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냥 권력 행정들, 그것이 보안경찰이고 일반 행정기관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 업무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력 행정들, 그것은 협의의 행정경찰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2차 세대전 이후에 보안경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이렇게 하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제가 이거 생각하는 건데 제가 거기다가 암기문글 하나 써놨어요. 뭐냐면 중세 독재 516 이렇게 제가 좀 써놨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세 독재 516 중세 독재 뭐냐면 중세가 5세기부터 16세기까지다. 이 5세기는 허수입니다. 사실은 중세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는 경찰학들 책에 안 나와요. 중세가 굉장히 유동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중세가 언제부터인지는 안 나와. 근데 그냥 우리 5.16 군사 쿠데타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경찰 개념 얘기할 때는 그냥 중세가 5세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16세기까지인 거죠. 16세기. 그래서 중세가 16세기까지야. 그래서 중세 저 교회행정 제외한다. 이 표현이 어디에 있어? 중세 독일 제국경제법 독재 중세 독재 독일 제국경제법에서 16세기에 있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해? 중세 독일 제국경제법이 16세기라는 것을 알면 세기가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찰 개념의 변천을 딱 나오면서 몇 세기 나버리면 이제 맛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몇 세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중세가 16세기잖아. 그죠? 중세 독재 5.16이니까 중세가 16세기면 그 다음에 경찰과 17세기 18세기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중세 안에서 독일이 16세기잖아. 그러면 독일한테 어디서 전파해줘요? 프랑스에서 전파해주죠. 경찰 개념을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파해준 것이 16세기 바로 전 15세기 말 전파를 해준 프랑스에서 정립을 한 것이 15세기 말보다 한 세기 앞에 14세기 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독재 5.16 이 16세기까지라는 것을 알면 중세 다음이 경찰국가 17세기 법치국가 18세기 그 다음에 독일이 16세기니까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파한 것이 바로 전 15세기 말 그 프랑스에서 정립을 한 것이 14세기 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세기 문제는 이 중세독재 5.16으로 앞뒤로 그냥 이렇게 풀어 나가시라고 제가 거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자 고대 경찰은 거기 둘째 줄에 모든 국가작용 일체 정치 가장 이상적 상태의 헌법을 의미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오른쪽에 중세 경찰로 오시면 자 14세기 말 프랑스 경찰 개념이 국가 목적 국가작용 국가의 평온하고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 이게 프랑스가 정립을 한 것이 14세기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세기 이후 15세기 말에 독일로 전파를 해주고 그 독일이 개념 정립된 것이 1530년 독일 제국경제법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독재 5.16 16세기 중세 독재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그러면 15세기 말에 한 세기 전에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파해주고 그 프랑스에서 정립을 한 것은 또 한 세기 전 14세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경찰국가로 가시면 경찰국가로 가면 내무행정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 내무행정으로 제한되는 것이 자 17세기고요. 아까 중세가 16세기니까 경찰국가는 17세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제 군사를 제외합니다. 대신 내무행정만 남는데 이 내무행정은 니은의 소극적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 증진까지 함께 포함된 개념이고요. 자 법치국가로 오면 이 법치국가 시대가 제가 아까 법대 실행 얘기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 경찰 개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실질적음의 경찰 개념, 행정 경찰 개념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법치국가 시대에 우리 성질상 경찰, 실질적음의 경찰, 성질상 경찰, 실질적음의 경찰이 법치국가 시대에 개념이 다 정립돼 버린 거야. 대신 이 뒤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분화됐을 뿐이지 하여튼 성질상 경찰 개념은 법치국가 시대에 완전히 그냥 정립이 돼버린 겁니다. 대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분화한 거죠. 그래서 이 법치국가 시대에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뭐 계몽 철학, 자연법 사상, 권력 분립주의, 자유주의, 야경국가 사상. 여러분 야경국가 사상도 엄청 좋은 말입니다. 야경국가 사상이 뭔 말이냐면 야 국민한테 너무 간섭하지 말고 밤에 도둑놈 지키는 일이나 해. 이게 야경국가 사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개념이 바로 야경국가 사상입니다. 여러분 법치국가 시대에 소극적 질서 유지로 경찰 개념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제한해? 아니 국가가 개인을 너무 간섭하고 개인한테 막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국가는 소극적 질서 유지, 질서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의 작용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법치주의야? 법치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법에 있는 대로만 하라는 거잖아요. 법에 없는 거 마음대로 그냥 국민들 괴롭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법치주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법치주의가 법에 없는 걸 가지고 막 국민들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소극적 질서 유지. 국가는 질서 유지하는 선에서 멈춰라. 그냥 국민들 막 이것저것 다 간섭해서 다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그런 표현하고 저 야영국가 사상, 뭐 자연법 사상, 권력 분립주의 좋은 얘기들, 계몽 철학 다 같은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여기 법령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련 법령인 판례가 지금 법치주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하고 판례예요. 이게 일죄 크지경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자, 일죄 크지경이에요. 자, 일죄 크지경. 이 일이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고 여기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그다음에 크루이즈베르그 판결, 그다음에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맨 가에 프로이센이고 프로이센이 독일입니다. 독일의 가장 큰 지방. 옛날에 독일이 막 이 발기발기 찢어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맨 가해가 프로이센이고 가운데가 프랑스죠. 프랑스. 한가운데가 독일의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왜 여기다 껴놨어? 지금 이 법령이건 판례건 전부 다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것. 즉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 위주로 한정시킨 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시대 순으로 또 물어봐서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 한트법이 1794년, 그다음에 죄와 형벌법전이 1795년, 이게 1882, 이게 1884, 이게 1931입니다. 순서로 해놨죠. 순서로. 이 순서가 또 시험에 나와. 순서가 또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일죄 크지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죄 크지경 해놓고 대신 한가운데 이것은 판례입니다. 판례. 자, 그리고 해서 하나 더 외우셔야 돼요. 이 내용까지 나와. 내용까지. 이 내용을 외우실 때 여러분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 일절 죄자 지위 경제예요. 크루치베르그 판결은 빼고 일절 죄자 지위 경제. 그래서 자, 일절 죄자 지위 경제입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일반 란트법 안에는 절박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절박한이라는 표현을 어떤 책에서는 급박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현존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책에 절박한, 급박한, 현존하는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죄와 형벌법전 안에는 자유란 표현이 있습니다. 자유. 그 다음에 저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서는 유생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내용에 이 법전의 내용에. 그 다음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안에서는 재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법령뿐만 아니라 그 법령이 뭘 내용으로 하는지 거기까지 아셔야 되는데 그걸 하실 때 그냥 이걸로 찍으셔야 돼요. 그냥 이걸로. 이게 나오면 엉뚱한 말이 나오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죄 크지경인데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여러분 이게 막 반드시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두 문자라는 것은 따놓고 읽고 넘어가는 거야. 대신 나올 때마다 한 세 번 정도 읽고 넘어가는 거죠.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일절 죄자 세 번 읽고 그러면 나중에 읽을 때마다 세 번씩 읽어봐요. 시험 볼 때는 반드시 기억이 안 되니까. 그리고 객관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관식은 내가 반드시 목차까지 다 암기했다가 써야 되잖아요. 목차를 못 떠올리면 못 푸는 거야. 주관식은. 객관식은 문제잖아요. 다 있잖아요. 내가 확 떠올리지 않아도 문제집 보다 보면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객관식은 풀 수 있습니다. 떠오르거든. 그래서 이 암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 암기 문구라는 것은 딸 수 있으면 무조건 따는 거죠. 왜?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 모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결정기간 10일 내에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개 여부를 10일 내에 결정해야 돼. 근데 그게 어느 날 실컷 10일 이내라는 걸 다 아는데 이게 10일이지 7일이지? 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시간을 두고 한 10분 생각하면 10일인지 다 알지 다시 다 생각해내지. 그러나 시험장에서 그 짧은 순간에 10초 20초 안에 딱 풀고 넘어가는 그 시간에 띡 헷갈려버리면 착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수 있는 건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암기 문구 딸 수 있는 건 무조건 따는 것이 객관식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절 죄자 지위 경제 나올 때마다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암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마다 보고 넘어가셔서 저거
법치국가를 나타내는 경찰 개념의 내용들까지 좀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 뭐냐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 지금 이게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뭐냐? 소극적 질서 유지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통 강제 자세하게 풀어서 쓰기도 하고 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더 줄여서 질서 유지 또는 위험 방지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실질적인 경찰 법치주의 경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일죄 크지경 그 안에 이제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있어요. 왜 한가운데다 넣어놨어? 시대 순위 그래서 이제 한가운데다 넣어놨습니다. 이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왜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 이 크루이츠가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그 다음에 베르크가 벨리예요. 벨리 언덕. 오케이? 이것을 독일어로 하면 이제 크루이츠베르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독일 베를린 한가운데 야산이 있는 거예요. 야산 한가운데 십자가 공원이 있는 거죠. 이 산 이름이 크로스벨리 크루이츠베르그고요. 이 한가운데 십자가 공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막 꽃 같은 거 이렇게 심어놓고 이 한가운데다가 전승 기념비를 이렇게 우뚝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뚝 선 전승 기념비를 독일 사람들이 독일 애국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애국심의 상징인 전승 기념비가 빛나려면 주변에서 막 고층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고층 건물을 지으면 이게 초라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건물들 고도 제한, 즉 높이 짓지 말라고 고도 제한 명령, 법규 명령을 발동한 거예요. 근데 그 법규 명령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아니 건설부 장관이 만들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베를린 경찰청장이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건 거죠. 그랬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일반 조항 독일은 일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개괄적 수권 조항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개괄적 수권 조항이 없죠. 다만 경직법 2조 7호를 개괄적 수권 조항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견해 다툼이 있죠. 그러나 독일은 이제 개괄적 수권 조항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개괄적 수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어떤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개괄적 수권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발동하는 것의 내용이 소극적 질서 유지해야 되지. 이 지금 이 전승 기념탑의 전망을 위해서 고도 제한 명령하는 것은 이것은 미적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미적 기능 또는 심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미적 기능은 이것은 공공복리라는 거예요. 공공복리. 질서 유지가 아니라 질서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미적 기능이기 때문에 질서랑은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서 유지랑 상관없는 것은 경찰청장이 발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 바로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판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찰 작용은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라는 전통을 세운 판례가 바로 이 크루이츠베르그 판결이고요. 그 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중경법이 모교내 소보 보안경찰로 이제 한정이 되죠. 보안경찰로 한정되는 이유가 비경찰화 현상으로 일반 행정장애로 경찰장이 떨어져 나가고 그 남은 것을 이제 보안경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가 비경찰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갖다가 이 보안경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랑은 좀 다르죠. 대륙법계는 경찰권, 권력, 경찰권, 경찰 권력 행정 위주로 경찰 개념을 정립했다면 영미법계에서는 권력 중심으로 정립을 한 것이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대륙법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죠. 독일 프랑스는 하여튼 국가 경찰의 전통이에요. 국가가 강력히 눌러왔던 그런 이제 전통이고 영미는 자치 경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영화 보면 미국 보시면 미국 유럽에서 도망가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이 나라를 세우면서 초반에 국가에서 경찰권 전혀 안 대줬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배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네가 보안관에 배지 달아주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경찰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나라가 좀 체계가 잡히고 돈도 좀 생기고 하니까 야 이제부터 우리가 좀 치안 좀 도와줄게.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 그것이 바로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접근한 것이 영미입니다.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1번의 둘째 줄 다양한 공공 서비스 공공재를 제공해 주는 것을 경찰 개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 2번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해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 비례적, 수평적 관계로 그래서 뭘 좀 도와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밑에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 개념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 이것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대륙법계는 일반 통치권, 즉 공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정립했고 영미법계는 자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치권, 모든 권력은 주민들한테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개념을 정립했고요. 자, 경찰의 개념이 대륙법계는 성질,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대성발입니다. 대성발.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야, 니들은 니들이 지켜라고 하다가 국가가 이제 힘도 좀 생기고 돈도 좀 생기니까 야, 이제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게. 뭘 도와줄까? 어떤 기능을 도와줄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좀 보태줄까? 이렇게 이 접근에 들어간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대성발 영역기, 오케이? 대성발 영역기, 대륙법계 성질 발동범위 중심으로, 영미법계 영역기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대성발 영역기. 그래서 경찰 개념 나오는데 뭐 성질 나오고 막 하면서 저 영미법계 이런 말이 섞여 있으면 틀린 거죠. 대성발 대륙법계가 성질 발동범위, 영미법계가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그렇게 정립했고요. 그래서 시민과의 관계가 대륙법계는 대립관계입니다. 경찰 또는 국가하고 시민 대립관계. 왜냐? 대륙법계는 공권력, 경찰권, 경찰 권력 위주로 권력행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권력작용 위주로 경찰을 정립하니까 당연히 시민하고는 대립관계죠. 경찰권, 권력적인 경찰권 반대편에 시민이 있어버리니까 시민하고는 대립적인 관계가 되고 영미법계는 야 이제부터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니까 시민하고 경찰하고의 관계가 친화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경찰의 사명에 대륙법계는 범죄 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륙법계는 사법경찰, 행정경찰을 구분한다고 해요. 프랑스는 특별히 심하게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하고 영미법계는 그렇지 않죠. 경찰이 당연히 그냥 수사권 행사하는 것으로 수사경찰이 당연히 그냥 경찰의 작용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자, 경찰의 수단이 대륙법계는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고요. 영미법계는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하고요. 뭘 도와줄까? 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자, 대륙법계가 경찰권 발동 범위 축소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작용을 다 경찰로 받다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거. 그래서 맨 끝에서는 소극적 질서 유지만 경찰이 되는 것이죠. 소극적 질서 유지만 경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 행정기관한테 막 일부 기능을 주면서 보안경찰만 또 남아버리고요. 그것이 이제 대륙법계고 영미법계는 야 이제부터 우리가 힘이 생겼으니까 좀 도와줄게. 계속 하나씩 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영미법계는 경찰권 이 개입 범위, 발동 범위를 갈수록 더 넓혀 온 것입니다. 왜냐? 최초에는 아예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라가 힘이 생긴 다음부터는 하나씩 더 도와주는 그래서 경찰권 개념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온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가 3자에 시작할게요.